안녕하세요. 팔자가 남들보다 조금은 기구한 것 같은 60대 남자입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내와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아간다는데 저는 그런 평범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 아내라는 소중한 존재를 무려 두 번이나 잃었고 제 두 아이 중 하나는 제 친자식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든 슬픔과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지금 저는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어디엔가 남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소소한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두 해 뒤 돌아가신 아버지도 칠순을 조금 넘기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던 어머니도 순하고 착했던 둘째 며느리를 참 예뻐하셨죠. 하지만 아내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고작 4살이던 딸과 저만 남긴 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32살의 나이에 혼자가 되어 딸과 둘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평생 딸과 단 둘이서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낸 지 7년 뒤 제겐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어요. 저 은주 씨 말이야. 공장의 통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늘 주눅 들어 보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새 아내는 당시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다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막 이직했었어요. 근데 유독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겉도는 것이 참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 전처처럼 키가 155cm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장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했던 전 아내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공장에 차차 적응을 해나갔고 어느 날엔 고맙다며 제게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네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입장인지라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터 드리고 싶던 감사 인사를 이런 자판기 커피로 대신하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제가 전 공장에서 추근되는 공장장을 피하다가 거의 쫓겨나듯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위축됐었는데 명기 씨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들어보니 아내는 저와 처지가 비슷했더군요. 그때 제가 비슷한 제 사정 또한 말해주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 덕분에 더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고충도 나누고 때론 응원도 해주다 보니 우린 공장에서 만난 지 1년 만에 직장 동료를 넘어 이성적인 사이가 되었죠. 명길 씨, 이건 나물 세 가지고 이건 계란말이, 이건 감자볶음이랑 소고기 장조림이야. 딸이랑 같이 잘 챙겨 먹어. 뭐가 많네. 아,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 근데 아마 우리 유리 말고 이건 내가 거의 다 먹을 것 같네. 우리 유린 소세지 햄, 뭐 계란 후라이나 오므라이스 같은 것만 좋아하거든. 찌개 같은 거나. 우리 유린 반찬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에이, 세상에 배불러서 못 먹을 순 있어도 반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선 가져다 줘 봐봐. 잘 먹으면 내가 또 싸다 줄 테니까. 다정하고 섬세했던 아내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습니다. 아내는 음식에 서투르다는 제 말에 반찬과 음식을 잔뜩 싸다 주기도 했어요. 딸과 함께 먹으라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반찬 메뉴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딸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난 학교 급식 먹을 때도 반찬이 너무 많아서 싫더라. 반찬은 국이나 김치랑 햄, 계란 후라이 같은 것만 딱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먹기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난 다른 반찬 말고 후라이만 해줘. 아니면 오므라이스나 김치볶음밥도 좋아. 저는 딸이 참 단순하고 희한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만 해도 균형 잡힌 식단이라느니 하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한결 편하게 찌개나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만 딸에게 내어주곤 했죠. 그런데 아내가 싸다 준 반찬을 딸 앞에 쫙 펼쳐놨더니 그런 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 우와, 완전 배 터지겠다. 아빠, 이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이 감자볶음도 시금치도." 그리고 그날 딸은 신나게 밥을 무려 두 공기를 비웠어요. 처음엔 그저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싸다 준 반찬을 몇 번 더 가져와 보니 물론 맛도 있지만 딸은 가지수 많은 반찬도 손이 많이 가는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같은 것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었죠. "유리야, 혹시 너 이 아빠가 밥 차리는 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야?" "어? 아니, 난 그냥 아빠가 오래 걸리는 음식이나 반찬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다가 실패한 날이면 엄마 사진 보고 우는 모습을 종종 봤었어. 혼자 날 키우는 게 어렵고 너무 힘이 든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빠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너무 조숙하고 어른스러웠던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죠. 그 어린 것이 아빠에게 미안해서 그 몇 년간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말을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딸의 마음을 알게 해준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죠. "근데 아빠, 맨날 반찬 만들어주신 아줌마, 난 언제 만나게 해줄 거야? 난 아빠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좋은 분이면 새엄마로 완전 찬성인데." "뭐? 새엄마? 넌 어째 이 아빠보다도 앞서가니?" 언제부턴가 제 딸은 이 훌륭한 손맛의 주인공인 아내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아내와 재혼 생각도 있었고, 저 또한 아내의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기에 우린 아이들을 데리고 넷이서 만남을 갖게 됐어요. 저희 딸이 13살, 아내의 아들이 11살이던 어느 날 말이죠. "안녕? 네가 경덕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경덕아, 아저씨께 앞에 똑바로 서서 인사드려야지. 그동안 네 장난감들하고 운동화를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여기 아저씨잖아. 미안해, 명길 씨.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고 체구도 작다 보니까 좀 숫기가 없어." "그래? 그래도 사내 녀석이 그렇게 고개 숙여 버릇하면 안 되지. 경덕아, 남잔 말이야. 늘 높은 곳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야 돼. 자, 이리 와. 이 아저씨가 딱 말고 높은 세상을 보게 해줄게." 그게 아내의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 경덕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아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딸은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답게 아내를 반겨줬어요. 반면 또래보다 작고 몸도 약했던 아들은 많이 낯을 가렸죠. 저는 그런 아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곤 한쪽 팔에 아들을 앉히고 한쪽 팔론 몸을 지탱해 줬더니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체구가 작아서 11살 남자아이 치곤 너무 가벼웠던 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아저씨, 내려주세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앞으로 이 아저씨가 만날 때마다 안아주마. 그게 싫으면 밥 잘 먹고 아저씨가 절대 못 알아올릴 정도로 부쩍부쩍 크거라. 야, 넌 좋겠다. 난 이제 키도 크고 무겁다고 우리 아빠가 업어주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너보다 2살 많으니까 앞으로 나한텐 유리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알았어, 유리 누나. 좋아. 오늘부터 널 내 꼬북 1호로 삼아줄게." 딸은 제가 내려놓은 아들에게 다가가 장난을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지나치게 씩씩한 제 딸이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누나 누나 하면서 잘 쫓아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아내도 안심하고 웃을 수 있었죠. 그 뒤로도 우린 종종 넷이서 만남을 가졌었어요. "경덕아, 자, 이 아저씨 따라해봐. 이렇게 실을 붙잡고
자, 아저씨 따라서 달려. 달려요? 이렇게요? 그래, 더 빨리. 그래야 연이 뜨지. 옳지, 잘한다. 이젠 실을 살살 풀어. 고작 2살 때 친부를 잃은 아들에게 전 아빠라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연 날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공원에 갈 때면 축구도 했어요. 난 집에서 놀아줄 줄만 알았지. 다른 집 아빠들처럼 애랑 몸으로 놀아줄 생각은 못 했었어. 난 우리 애가 그저 얌전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애가 당신하고 만나는 날엔 전날부터 들떠서 잠을 못 자. 당신하고 노는 게 너무 즐겁나 봐. 고마워, 명길 씨. 나야말로 고맙지. 난 우리 딸이 의젓한 건 알았어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옷 취향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점원이 예쁜 거라고 해서 사다 주면 옷도 신발도 딸이 다 좋아할 줄로만 알았거든. 매번 너무 예쁘다면서 군말 없이 애가 입곤 했으니까. 그런데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제 나이 또래 여자애들과 별다르지 않은 애였다는 걸 알게 됐어. 제가 아들에게 잘해준 만큼 아내 또한 제 딸에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딸에게 뭔가를 사다 주기만 했지 같이 쇼핑을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자애들은 직접 눈으로 보며 구경하고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며 아내는 딸을 데리고 쇼핑몰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저와 아들이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동안 아는 딸과 함께 이곳저곳 구경도 하고 쇼핑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했죠. 얘 유리야, 아줌마가 보기에 그 옷이 예쁘긴 한데 네 얼굴엔 이 밝은 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정말 그러네요. 아줌마랑 같이 옷 사러 다니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와, 팔찌다. 아줌마, 이거 예쁘죠? 이거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인데 제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어머, 예쁘구나. 그럼 이 아줌마랑 커플 팔찌로 맞춰서 살까? 커플이요? 너무 좋아요. 우와, 난 엄마랑 이런 거 나눠 끼워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 소원풀이 한 것 같아요. 뭐? 엄마? 네, 엄마요. 아줌마 어차피 곧 저희 아빠랑 재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미래의 새엄마죠 뭐. 너무 신나하는 딸을 보며 제가 참 무관심한 아빠였구나 싶더라고요. 제 앞에선 그저 의젓할 줄만 알았던 딸은 아내 앞에선 영락없는 사춘기 여자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레 가족이 되어갔고 저와 아내는 연애한 지 2년 뒤엔 모두의 축복 끝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14살, 아들이 12살이던 해예요. 형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께선 아내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지으셨죠. 20대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고 형제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지? 그럼 기댈 사람도 없었을 텐데 혼자 애 키우며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같은 처지였던 우리 아들과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거라. 네가 우리 소녀한테도 잘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네 아들도 내 친손주라고 생각하고 많이 아껴주며 살게. 아내와 저는 애들을 데리고 넷이서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 떠난 그 첫 여행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때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은 아직도 제 보물이 되어 서랍 한편에 보관돼 있죠.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들은 절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이미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던 제 딸과 달리 아들은 쑥스러움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헤집어 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래, 아빠라고 불러봐. 뭐 아버지든 아빠든 상관없으니까 너 편한 대로 말이다. 이제부턴 내가 경덕이 네 아빠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쭉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아버지란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아들은 더듬더듬 아버지라는 말을 내뱉더군요.
그 용기 낸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고 벅차던지요. 아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는지 혼자서 몇 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곤 제가 그래 우리 아들 하고 대답해 주자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을 제게 지어주더군요. 아버지, 우리 저 앞에 공차러 가요. 아버지, 오늘은 언제 퇴근하세요? 오늘도 퇴근하면 저랑 놀아주실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란 존재가 생긴 게 정말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후 아들은 괜히 용건이 없을 때도 자꾸 저를 불렀어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 또한 그래 우리 아들 하고 지겨운 기색 한 번 없이 대답해 주었죠. 유리야, 왜 밥을 그것만 먹어? 더 먹어. 안 돼요. 요즘 살찐 것 같단 말이에요. 아이, 그럼 이제 고작 14살짜리가 살이 쪄야지. 그게 다 키로 가는 거야. 전엔 밥을 2공기씩 먹더니만 진짜 사춘기가 온 거야? 엄마의 말로 아빠랑 재혼하기 전엔 다 괜찮다, 예쁘다 해주시더니 재혼하자마자 완전히 잔소리꾼이 되셨잖아요. 뭐? 너 진짜 이 엄마 잔소리 공격 한번 제대로 당해볼래? 재혼 전부터 원체 친해졌던 아내와 딸은 같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친모녀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때론 투덕거리기도 하고 잔소리도 퍼부으며 말이죠. 이런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얼마나 꿈꿨던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란 녀석은 제가 행복하길 가만두고 보지 않더군요. 박 씨, 큰일 났어. 은주 씨가 트럭에 치여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어.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잔병 치레가 별로 없던 저였건만 그날은 열도 나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때문에 저는 그날 아내와 함께 출근하지 못했고 약을 먹고 집에서 쉬며 퇴근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절 찾아온 건 아내가 아닌 공장 동료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날 퇴근을 하던 아내는 다른 직원들보다 퇴근길 걸음을 서둘렀던 모양입니다. 남편인 제가 아프다면서요. 그렇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려던 아내는 우회전을 하던 트럭에 치이고 만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키가 작았던 아내를 횡단보도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연락을 받은 제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진짜 이게 무슨 기구한 팔자란 말이냐. 겨우 새처를 만나서 행복해지나 싶었더니만 고작 재혼한 지 3주 만에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불쌍한 내 며느리, 불쌍한 내 아들. 재혼한 지 3주 만에 전 그렇게 다시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닌 불쌍한 우리 아들이라며 저를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엉엉 우는 딸과 아들을 달래고 있었죠.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기구하고 잔인하다 싶었어요. 그 와중에 아내의 동생과 언니라는 사람이 조문을 왔는데 정말 사람 같지도 않더군요. 그들은 아들이 떡하니 듣는 앞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해댔습니다. 저기 우리가 그쪽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거든요. 은주한테 들었죠? 걔랑 우리랑 사이가 별로라는 거예요. 우린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혹시나 경덕을 우리한테 떠맡길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그쪽도 아들 삼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질 데리고 있을 생각은 없을 테지만 그 피해를 우리한테까지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 지천에 깔린 게 고아원인데 거기로 보내면 되겠네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조용히 못해? 애가 듣잖아. 아무리 사이가 별로였다고 해도 자기들 동생 누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조의를 표하진 못할지언정 그딴 말을 해? 나가. 당장 나가. 재혼식도 안 왔던 사람들이 왜 왔나 했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조카를 떠맡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화를 내며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못된 말은 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겼더군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울먹이며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저 아저씨, 저 이제 고아원 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이모랑 외삼촌이 그랬잖아요. 저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저씨가 절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고작 3주 같이 산 애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고요. 아저씨, 저 절대 말썽도 안 피우고 착하게 지낼게요. 아들 대접은 꿈도 안 꾸고 시키는 거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저 고아원에 안 보내시면 안 돼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에서 들은 사람들의 말로 고아원에 보내질까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화까지 내며 흐느꼈어요. 이놈아, 누가 널 고아원에 보낸다고 그래? 아버지 내가 버젓이 있는데 네가 고아원을 왜 가? 그리고 너 내가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뭐 아저씨? 또 한번 그렇게 부르면 진짜 혼날 줄 알아. 넌 말썽을 피우든 말든 누가 뭐래도 이 박명길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 집에서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어린애면 어린애답게 투정도 부리면서 살면 돼. 나쁜 것들. 애 듣는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진짜요? 진짜 저 계속 아저씨, 아니, 아버지 아들 해도 돼요? 저 그럼 고아원 안 가도 돼요? 야, 지금 아빠 말씀 못 들었어? 넌 우리 아빠 아들이고 내 동생인데 가긴 어딜 가. 아무튼 약해 빠져가지고. 이리 와. 너네 맨날 사내 자식을 그렇게 눈물이 많냐? 이 누나가 닦아줄게. 안도감에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들을 옆에 있던 딸이 꼭 안아주더군요. 그리곤 아들 몰래 자신도 눈물을 쓱 훔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비록 내가 아내복은 지지리도 없는 놈이지만 자식복까지 인생에서 몰아내진 않겠다고요. 엄마를 잃은 두 아이를, 이 두 팔 안의 아이들을 제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린 잠시 넷이었다가 이젠 셋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박유리, 박경덕, 집안이라 아빠가 집에 와서 할 테니까 니들은 공부나 하라고 했지?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우리도 이제 밥이랑 청소 빨래 정도는 할 줄 안다 뭐. 그리고 솔직히 음식 맛은 내가 아빠보다 훨씬 나아. 그치 경덕아?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보다 청소는 제가 더 야무지게 해요. 또 얼른 누나랑 제가 집안일 후다닥 정리해놔야 아버지 퇴근하시면 다 같이 밥 먹고 TV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린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해요. 저는 두 아이에게, 특히 오랜 시간 아내와 둘이서 살아왔던 아들에게 아내의 빈자리를 메워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참 착하게 자라줬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귀엽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다 해놓기도 하고 엉성하지만 맛은 훌륭한 음식을 제게 대접해주기도 했죠. 1살, 2살 자라며 집안일을 먼저 자처한 건 딸이었는데 누나 바라기던 아들은 그런 딸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아들이 자신을 따르는 만큼 딸 또한 자기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때론 누나처럼, 때론 엄마처럼 말이죠. 경덕아, 너 오늘 학교에서 현장학습 간다고 했지? 자, 도시락. 누나, 대체 언제 일어나서 이걸 쌌어? 세상에, 많이도 쌌네. 그럼 내 동생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냐? 아버지, 오늘 우리 아침은 김밥 꽁다리랑 옆구리 터진 김밥들이에요. 완성작만 경덕이 도시락에 싸줬거든요. 오늘 현장학습 간다고 왜 아버지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럼 내가 도시락 정도는 직접 쌌을 텐데. 일하느라 가뜩이나 힘드신데 그렇게 도시락까지 싸준다고 하실까봐 아무 말도 안 했죠. 누나가 이렇게 싸줄 줄은 몰랐지만요. 고마워, 누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남매 사이로 자라던 두 아이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들과 달리 딸은 좀 왈가닥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그런 딸을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 성격이 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2살 차이 나던 두 아이는 각각 1년씩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아들은
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훌쩍 컸는데 그전엔 어릴 때처럼 좀 허약하고 체구도 작았어요. 때문에 툭툭 건드는 애들이 좀 있었나 본데 그 모습을 발견한 딸이 혼쭐을 내주곤 했다더군요. 야, 너 나 알아 몰라? 알아요. 3학년 유리 누나요. 그래, 너 누나가 학교에서 힘께나 쓰는 거 알지? 우리 경덕이 내 동생이거든? 또 한 번 내 동생 놀리거나 건드려봐. 확 학교 생활 힘들게 만들어준다. 딸이 껌 좀 씹는다는 그런 애는 아니었지만 그런 으름장은 제법 먹혀든 모양이었어요. 덕분에 아들은 별다른 고생 없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아들은 종종 그런 자기 누나 이야기라며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죠. 그때 누난 진짜 정의의 사도 같았어요. 바보같이 약한 제 자신이 창피하긴 해도 역시 우리 누나 완전 멋있었다니까요. 누나, 나중에 내가 힘이 세지면 그때 꼭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 치, 약속했다 너. 사이 좋은 두 아이를 보며 흐뭇했지만 또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복 속에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도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도 아들도 대학에 갔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노무사 시험 준비에 뛰어들더라고요. 저는 왜 하필 노무사인가 싶어 아들에게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몹쓸 공장장에게 괴롭힘 당해서 이직을 하셨었잖아요. 그것도 그거고 저 고등학생 땐 아버지도 공장 사장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해고 당한 적도 있으시고요.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근로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직업인 노무사를 꿈꾸게 됐어요. 꼭 정의의 사도 같지 않아요? 예전에 늘 절 도와줬던 누나처럼요. 옆에서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딸도 참 너다운 이유라며 웃었습니다. 이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아들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정말 노무사가 됐어요. 그때 딸은 아들을 백화점에 데려가 비싸고 멋들어진 정장도 선물로 사주었죠. 너무 과하다며 손살을 치는 아들에게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그때 갚으라고 웃으면서요. 그때 저는 축하 선물로 아들에게 수제 구두를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노무사가 된 지 3년 정도 흐른 어느 날부터 딸의 모습이 자꾸 어두워지더군요. 유리야, 너 왜 이렇게 밥을 깨작깨작 먹어? 어젠 입맛 없다고 아예 저녁을 먹지도 않더니 너 요새 살 빠졌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빠. 나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 그렇게 먹성이 좋던 딸은 다이어트를 한다며 밥을 잘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제가 아빠인데 딸에게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걸 눈치 못 챘겠나요? 게다가 저녁엔 늘 저와 아들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쉴 새 없이 조잘대던 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아들과 전 그런 딸을 걱정했지만 혹시 우리 모르게 연애라다 이별이라도 했나 싶어 처음엔 잠자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쯤 밥을 먹다 눈물까지 주르륵 흘리는 딸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에게 걱정스레 물었어요. 유리야, 아무리 거짓말해도 네가 다이어트 하느라 입맛도 기운도 없는 게 아닌 거 이 아빠 다 알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진짜 누구랑 만나다가 헤어지기라도 했어? 아니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 아빠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다. 제발 말 좀 해봐. 맞아, 누나. 누나 요새 정말 누나답지 않아.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였어요. 그러다 계속된 저와 아들의 최근에 드디어 입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사실은요, 저 요새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그 주축이 되는 사람이 정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저를 엄청 괴롭히고 있어요. 저만 빼고 회식을 잡는다든지
저만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든지 하면서 따돌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모욕도 주고요. 뭐? 아니, 그 망할 자식이 대체 왜? 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게 더 터무니없었어요. 사실 제가 부장이랑 그 주변 사람들이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는 것 같은 정황을 포착했거든요. 그 부장 원래도 직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능력도 없으면서 창원 멤버라 대표님이 아낀다는 이유로 아래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서열놀이 같은 것도 엄청 즐겨서요. 자기 권력을 믿고 회사를 마음대로 헤집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악적인 사람인데다 그런 비리까지 저질렀으니 절대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 부장님을 인사팀에 내부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깨끗하고 사람 좋은 줄로만 알았던 인사팀 담당자가 알고 보니까 부장 라인이었던 거예요. 제 고발 메일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저 부장한테 불려가서 겁박을 당했어요. 네가 감히 날 고발해? 그럼 뭐가 바뀔 줄 알았냐? 물론 그 메일이 대표님한테 가닿지도 못했지만 대표님이 아신다고 한들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 어차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었으면서 그 고발 메일이 나한테 곧장 전달되고 보면 알겠지? 이 회사 네가 설치고 다녀봤자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야. 그런데 그런 날 감히 찍어내려고 했단 말이지? 어디 두고 봐. 찍혀져 나가는 건 바로 네가 될 테니까. 학벌도 별로고 인맥도 하나 없는 버러지가 감히 누구한테 덤빈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막 이렇게요. 그리고 그 뒤부터 부장이 막 절 따돌리고 심지어 심한 모욕과 조롱까지 일삼았던 거예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요. 그 부장이란 놈은 딸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회식에서 따돌리는 것도 모자라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주변인이란 놈들은 딸을 함께 비웃었고요. 야, 너 아직도 퇴사 안 했냐? 바퀴벌레처럼 즐겨가지고. 야, 누가 쟤한테 살충제 좀 뿌려라. 못 견디고 얼른 박멸되게. 넌 하는 일도 없으면서 월급은 왜 도둑처럼 받아먹냐?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경찰은 뭐하나? 저런 도둑기 집에 안 잡아가고. 야, 내가 딱 보니까 네가 왜 여태 시집도 못 가는지 알겠다. 능력도 고만고만해. 생긴 건 절구에 빠은 것처럼 생겼어. 성질도 고약하니 누가 널 데려가겠냐? 네 인생도 한심하다 한심해. 그 내용을 듣는데 주먹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부장이 왜 유독 딸만 괴롭히는지 영문은 몰랐지만 회사 실세인 그 부장 눈치를 봤던 다른 직원들은 딸 편을 들어주지도 못했다네요. 전 사회 초년생부터 일했던 그 회사를 떠나기도 싫었고 이대로 그만두면 지는 것 같아서 버티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누나,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걸 왜 나한테 여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차라리 대표한테 직접 고발을 다시 해보지 그랬어. 너한테 피해 주지 않고 어떻게든 나 혼자서 해결해보고 싶었어. 어림도 없었지만. 그리고 다들 부장을 괜히 무서워했겠어? 그 사람 대표랑 진짜 친한 사람이야. 그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까지 그 인간 편을 들고 내 고발을 쉬쉬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말해봤자 대표도 한통속인 건 아닌가 겁이 나더라고. 너도 알지? 내가 일하는 이 바닥 진짜 좁은 거. 만약 대표한테 찍히고 거길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내 소문을 이상하게 낼 것 같아서 무서웠어. 딸은 답답해하는 아들에게 차마 두려워서 대표에게 직통으로 다시 고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치기도 싫어서 무작정 버텨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표를 찾아가 제대로 들이박아 보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요. 그냥 이대로 버티며 수모를 견디기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홀로 고군분투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짐짓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혼자 대표를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만 믿어, 누나. 그 대표가 어떤 사람이든 누나가 확실히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그 부장이란 사람도 내가 확실하게 응징받을 수 있게 해줄게.
다음날 아들은 출근하는 딸을 따라 함께 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당시 퇴직 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저도 그날은 두 아이가 걱정되어 함께 따라갔어요. 무슨 딸 회사에 부모까지 쫓아가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 유리 씨. 아침부터 내 방에 너 어쩐 일로? 근데 이분들은 누구야? 딸에게 대표실의 위치를 물은 아들은 대표실로 냅다 쳐들어가더군요. 중년의 대표는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아들은 제 딸을 대신해서 대표에게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쪽이 이 회사 대표님입니까? 안녕하세요. 저 노무사 박경덕이자 여기 박유리 씨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그 옆엔 저희 아버지인데 딸이 걱정돼서 함께 오신 거예요. 아들은 대표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대표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걱정이 돼요? 근데 가족분들이 여긴 왜? 대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 정부장이란 사람이 그 주변인들이랑 같이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걸 인사팀에 내부 고발했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그걸 공론화시키긴커녕 부장한테 일러 바쳤답니다. 그 뒤로 그 부장이 앞으로 꼭 회사에서 쫓아내주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정말 누나를 괴롭혔다네요.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리고 조롱의 모욕까지 서슴지 않으면서요. 이거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우리 누나가 그걸 다 녹음해 놔서 증거도 확실하고요. 예? 아니, 정 부장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모르셨나요? 그럼 대표님은 더더욱 무책임한 분이세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창업 멤버와 대표님과 친하단 이유로 그동안 갑질을 일삼았던 모양인데 얼마나 대표님을 우습게 봤으면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한 직원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괴롭힐 수가 있답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요. 이건 대표님 귀에 모든 일이 들어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 아닙니까? 대체 이런 직원을 왜 신임해서 이 사달을 만듭니까? 그렇게 직원 보는 눈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주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영업하는 데 주력하면서 외근이 잦다 보니 회사 내부 일엔 미처 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 부장은 저희 창업 멤버라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 과했었나 봅니다. 우려와 달리 대표는 꽤 말이 통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말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고 우선 사과부터 했거든요. 그 대표의 잘못이라곤 너무 부장과 다른 직원들을 믿고 회사 내부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아들은 그런 대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로만 사과하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선 그 정부장이란 사람과 주변인들의 비리를 확실하게 조사해 주세요. 다음엔 저희 누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지하고 두 가지 모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련 기관의 비리 함구에 대해 신고할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저희 누난 법적 보호를 받을 거예요. 만약 회사나 그놈들이 보복하려고 하면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될 거라고요. 법적 제재요? 네. 그리고 만약 대표님이 그놈의 비리를 정말 묵인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감사원의 조사를 요청해서 행정적 제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엔 내부 규정이나 윤리 규정이 제대로 없습니까? 아마 있을 텐데 전 그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지적할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누나를 계속해서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게 한다면 마지막으로 전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절대 이 모든 일을 은폐하지 못하도록요.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더군요. 아들은 솔직히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늘어놓으며 조곤조곤 대표를 압박해 갔어요. 그리고 숨을 고른 아들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제 노무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다 이행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저와 누나와 맞서 싸우실 건지
그놈들을 제대로 응징하고 저희 누나에게 사과, 위로를 건네실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누나를 괴롭힌 인간들도 저희 누나 앞에 데리고 와서 사과시켜 주십시오. 우선 비리에 대한 진상 파악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유리 씨를 괴롭힌 부분에 대해 정부장을 불러서 사과부터 시키죠. 아들은 말을 마치며 그동안 딸이 녹음했던 증거들을 대표에게 들려주더군요. 그러자 안 그래도 파랗게 질렸던 얼굴이 더욱 사색이 된 대표는 그 증거를 듣고 곧장 정부장을 소환하더군요. 그리고 부장이 불려오는 사이 대표는 저희 딸과 아들과 저에게까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유리 씨, 내가 회사를 키울 생각만 했지 내부 관리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했어. 이 일은 모두 내 불찰과 방심에서 비롯된 일이야. 내가 반드시 모두 바로잡을 테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내 회사 안에서 큰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유리 씨 아버님, 그리고 동생분, 오죽 화가 나고 걱정됐으면 여기까지 쫓아오셨겠습니까? 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 딸은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10년 가까이를 몸담았습니다. 그러니 꼭 이 일로 본보기를 보여서 앞으로는 제 딸에게도 제 딸과 같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서름이 터진 거겠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잡고 딸을 대신해 대표에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살짝 문이 열린 대표실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건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린 부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대표님, 밖에서 다 들었는데 왜 제 얘긴 잘 들어보시도 않으시고 사과를... 시끄러워! 정 부장, 난 대학 시절 후배였던 자네를 진심으로 신뢰했네. 그래서 직원들에게 불만이 들려와도 회사 기강을 잡으려다 잡음이 나온 거란 자네 말을 믿었어. 그런데 뒤에서 이런 몹쓸 짓을 하고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었다니 진심으로 실망스럽네. 비리 문제야 파헤쳐보면 알 일이지만 자네가 유리 씨를 괴롭힌 건 기정사실이니 당장 사과해. 얼른. 네, 네. 저기 유리 씨, 미안해.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좀 꼬라지도 부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웃으면서 좀 넘어가자고. 어? 웃어요? 그동안 제가 몰래 흘린 눈물이 얼만데 그런 말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세요? 전 그렇게는 못합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남을 괴롭혀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부장님은 이 회사가 부장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셨죠? 어디 한번 앞으로도 부장님 뜻대로 되나 제가 지켜볼게요. 회사가 손바닥 아니라고 말했다는 딸의 말에 대표는 눈썹을 크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장은 고개를 푹 숙이며 더욱 쩔쩔맸죠. 전 그런 그놈에게 마음 같아선 손이라도 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딸의 이미지를 생각해 꾹 참곤 이 말만 던져줬습니다. 감히 내 딸을 울려? 당신 밖에서 고개 푹 숙이고 다녀. 내 눈에 띄면 내가 내 차바퀴로 아주 납작하게 눌러줄 테니까. 제 말이 흠칫한 부장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대표에게 싹싹 빌더군요. 사과도 했으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이번 비리건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요. 하지만 대표는 그런 부장에게 모든 일은 공정하고 엄한 수순을 밟을 거라는 싸늘한 말만 내뱉었죠. 이후 딸을 괴롭히고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은 모두 물갈이 당했습니다. 부장과 그 인사 담당자를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대표가 엄선해서 뽑은 새 인원들이 메꾸게 됐다고 해요. 딸에게 들어보니 다행히 그 사람들은 건실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살기 위해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며 회사 사람들도 딸에게 사과를 했다네요. 짜잔! 아빠, 경덕아, 내가 무려 회사에서 공로상까지 받았어. 그뿐 아니라 대표는 회사를 진정으로 위해준 딸에게 마땅히 대표로서 감사를 표해야 한다며 포상금과 공로상까지 줬습니다. 상패를 가지고 집에 온 딸은 뿌듯한 표정으로
상패를 자랑했죠. 그리곤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맙긴. 나는 지금 한 번뿐이지만 누난 정말 오래도록 날 지켜줬잖아.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나중에 내가 힘이 세지면 그때 내가 꼭 누날 지켜줄 거라고.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누나 평생 지켜줄게. 아버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고아가 될 뻔한 절 기꺼이 걷어주시고 단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해준 적이 없던 아버지께 저 앞으로도 평생 효도하며 살 거예요.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누나랑 아버지를 이젠 제가 평생 지키면서 살 거예요. 갑작스런 아들의 고백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는지 딸은 울먹거리며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우린 모두 얼굴이 눈물로 흥건해졌습니다. 이후 아들과 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욕과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부장을 고소했어요. 비록 그 기간이 짧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지라 크게 처벌하지 못했지만 그 부장은 소액 벌금형을 받게 됐죠.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 우린 그렇게 부장을 끝까지 괴롭힐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딸은 여전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승진도 했어요. 아들은 작년에 개인 사무소를 차려 더욱 바쁜 매일을 보내고 있죠. 얼마 전 우린 추석 연휴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때 전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너희들은 둘 다 나이가 34, 36인데 결혼도 안 하냐?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어? 저, 아빠, 나 사실은 요즘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야. 뭐, 뭐? 그게 정말이야? 요 녀석 맨날 회사랑 집밖에 모르는 것 같더니만 할 건 다 하고 다녔구만.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딸은 수줍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희소식에 방긋 웃으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또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장난스레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결혼 결심하기 전엔 꼭 나한테 먼저 보여줘야 돼, 누나. 우리 누나를 절대 아무한테나 못 보내니까. 난 누나 지킴이잖아. 남자가 봐야 하는 거 알지? 맨날 코나 질질 흘리면서 내 꽁무질 쫓아다녔던 우리 동생이 많이 컸네? 거기에 씩 웃으며 응수한 딸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과 결혼할지, 또 아들은 언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지, 아직 모든 것은 미지수예요. 물론 부모로서 애가 타는 마음에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 사실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두 아이는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힘차게 이겨내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또한 혼자서 이겨내기 힘들어 할지라도 두 아이에겐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누나 그리고 동생이 있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의 옆에서 저 또한 최대한 오래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많은 공경에 처하곤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미약한 힘이 남아 있다면 꼭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의는 언젠간 돌고 돌아 반드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을 도와줄 테니까요. 물론 무언가를 바라면서 남을 도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악행처럼 선행 또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요즘 세상에 제 사연이 먼지만큼의 훈훈함이라도 남겼길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